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 문호세 변호사 2주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호세 변호사입니다. 네, 전 인터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근데 또 힘든 얘기 해야 됩니다. 네. 보이스피싱 얘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조심한다 해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 네. 지난 24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도 개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점점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24일에 10인 더키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영화를 보셨더라고요. 이 영화가 바탕으로 하는 실화는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평범하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던 시민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 원 정도를 잃고 나서 이 범죄 조직을 실제로 본인이 추적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사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을 해서 이 총책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제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8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네. 이 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의 규모는 커지고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16년도 사건은 일반인이 이 범죄 총책을 추적했는데 최근의 방식을 보면 일반인들이 이 조직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정도로 그 방식이 아주 교묘해졌습니다. 네, 일단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진짜 가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검거를 한 건 아니고요. 이 범죄 조직은 중국에 있었는데 실제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에게 이제 사기를 친 이제 사람이죠. 중간에 있는 그 중간자를 설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자는 이런 거죠. 나도 지금 협박 당하고 여기 갇혀가지고 나도 하기 싫은데 하고 있다. 총책의 사진도 보내주고 총책이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표 시간도 알려주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명단 이런 것까지 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모아가지고 경찰에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총책이 실제로 한국에 입국할 때에 검거를 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네. 영화를 너무 여러분 다큐로 보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잡으러 간 거 아닌가 하고 합니다. 여전히 범죄 피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게 2006년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후로 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37,667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다행히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18,687건으로 줄었고 피해액은 2021년도에 가장 많았는데 7,744억 원입니다. 1년에 이 정도 금액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계신 거예요. 피해자분들이. 그런데도 다행히 이것이 줄어서 지난해에는 4,211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피해가 이렇게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다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은 갖고 계시잖아요. 경각심이 있죠. 그리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당연히 갖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요즘 방법이 너무 교묘하게 바뀌다 보니까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당하는 거죠. 이제 다행인 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이 범죄 피해액을 조금 배상해주는 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알고도 당하는 수법 그리고 어떤 경우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이 배상 분담 그 비율을 정해가지고 이 책임을 조금 배상해주겠다. 자율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비판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은행하고 피해자 사이의 분란만 만드는 거다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 배상이라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싱 범죄 유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전에 좀 알아두실 것이 네.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보안카드 번호를 다 불러주세요. 혹은 주민등록 번호에 있는 걸 다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직접 말하게 했다면 네. 요즘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범죄 조직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발신도 하는 전화도 가로채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조직은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 그러니까 사진, 연락처, 통화 내역 같은 것은 물론이고요. 카메라를 켜서 주변을 보는 것도 할 수 있고, 핸드폰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발신하는 모든 통화를 가로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마치 112에서 전화 온 것처럼 혹은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로 오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싱 범죄가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유인하는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또 앱 같은 것도 쉽게 다운로드 받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내 휴대전화를 다 지배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 있으면 은행의 계좌 개설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점점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 그 전화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요즘엔 네. 이거 자체가 없어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관 사칭형입니다. 이 유형이 좀 많은데 수사기관 아니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건데요. 당신 지금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됐다. 혹은 당신의 통장이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도용돼서 뭐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당신 자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제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피해자에게는 이게 보안 수사다. 극비 보안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 건데 이게 또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링크를 보내주는데 사실은 그 링크에 있는 그 어플이 악성 앱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링크를 실제로 보내는 게 카카오톡 같은 거 사용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어플 보면 프로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프로필이 공무원증, 검사실 사진, 검찰청 건물 사진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조금 조잡해서 이상한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 언뜻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때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이 수사에 잘 협조를 하면 전화로만 간략하게 이제 사건 수사를 하고 내가 좀 선처를 해주겠다, 기소를 안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전화로 진술서를 쓰자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되면 진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중에 네가 무죄라고 주장해도 이걸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 진술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진술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여러분 절대 없답니다. 그런 거. 네. 예, 전화로 하는 진술서는 없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로 나와서 살게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집 밖으로 절대 못 나오게 해요. 근데 이 범죄 조직은 이미 악성 앱으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나가면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맡은 사건에서 실제로 그렇게 오고 간 문자 내역을 봤거든요.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는데 당신 왜 내 말 안 듣고 밖에 나가? 당신 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 이러면 이 피해자는 꼼짝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계속 보고 있나?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가 됩니다. 이야. 이제 그렇게 지배를 하고 나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놔라. 그리고 당신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는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안 가져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사람은 이제 요 단계부터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경찰에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 경찰에 전화 한번 해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 실제로 검찰청에 전화해서 그런 사건 번호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악성 앱을 통해서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다 끌어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112를 눌러서 전화해도
검찰청에 전화를 해도 이 전화는 모두 그 피싱 조직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는 팀이 다 있어요. 경찰인 척하는 팀이 있고 다 연기하는구나. 검찰 수사실인 것처럼 수사관인 것처럼 하는 그 팀이 있고 시나리오가 다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피해자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작년 11월 1일에 검거가 됐는데 2017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범행을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1,891명. 피해 액수는 1,49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단일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이제 이런 거 누가 속아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법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 고위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자기 일 하다가 이제 정신 없으면 그런 걸 일단 전화가 오게 되면 믿게 되잖아요. 네. 네, 일단 전화가 오면 일단 이거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겁이 나니까 그래도 요 다음 단계까지는 하시죠. 나 그럼 경찰에 직접 물어봐야지. 이것까지 하시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맞습니다. 그런 사건 수사 중입니다. 협조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쪽에서 대답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은 주위에 있는 뭐 일반 전화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일이 해야 되나? 네, 요때는 요게 중요합니다. 내 핸드폰이 조금 위험해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핸드폰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범죄 조직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그 기관 사칭형에서 금융기관 사칭을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즘에는 뭐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셔라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하기도 하고 특히 요거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가상거래 투자 많이 하시는데 가상거래 투자 손실을 보장해주는 정부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가상화폐 같은 거 피해 입으신 분들은 솔깃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피해 입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입금을 해줍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계좌로.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미 이 범죄 조직이 금방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대출받은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네, 순간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계좌로 이제 넣어주면 내 피해액의 일부가 실제로 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믿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범죄 조직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는 결국 내 계좌에 있던 돈도 보내게 되고 범죄 조직이 일으킨 대출까지도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자, 다음 유형이 궁금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같은 것을 이용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받지 않고 조심히 누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결제됐다. 라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요즘에 대학교 입시철이니까 대학교 합격자 확인하세요. 라는 링크로 오기도 하고요. 그럼 다 누르지. 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문자를 보내는 걸로도 위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체국을 사칭해서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집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재중 우편물 스티커 집에 붙어 있으면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우체국에서 부재중 스티커 붙여놓으면 조그맣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작은데 이거보다 좀 크게 되어 있기는 해요. 실제 스티커보다 좀 큰 크기로 거기에 뭐 이런 택배라든지 우편 등기 같은 것이 왔는데 반송되거나 뭐 지금 수신자가 집에 없어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연락해라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면 거기 전화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또 그 조직 번호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나 연락한 적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걱정되실 때 가장 제가 유용하게 드리는 팁은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우체국 번호가 맞는지. 카드사의 대표 번호가 맞는지. 대부분 아니거든요. 이게 범죄일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우체부 아저씨 개인 번호랑 이름을 적어 놓던데? 보통은 실제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 그럴 건데 이제 피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닐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여도
범죄 조직원의 핸드폰 번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해당 우체국으로 바로 전화를 하셔서 부재중 우편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라. 라는 거죠. 바로 해라. 네. 예. 자, 또 다른 것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족, 지인, 사칭형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런 문자 많이 한때 돌았잖아요.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 못 써. 뭐 좀 보내줘. 이런 문자 많이 받아보셨을 건데 이렇게만 이제 보면 스미싱의 한 유형으로 그냥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이거를 이제 그 단독 유형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문자 와가지고 링크 누르게 하는 거는 스미싱하고 똑같지만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AI 목소리 같은 거 있죠. 실제로 목소리를 위조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규모 피싱 조직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였다고 해요. 가상 얼굴? 네. 그래서 안면 인식을 해서 지인의 얼굴을 실제로 도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상 통화를 해도 이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막 완성한 찰나에 검거가 되어서 그게 뭐 아주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한 2년 전부터는 어떤 방식도 있냐. 여러분 핸드폰에 가족들은 따로 저장해 두시죠. 그렇죠. 우리 아들, 뭐 엄마, 아빠. 애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애칭으로 뜨는 전화를 받아도 그게 조직의 전화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통신사 그 발신자 표시상 뒤에 8자리가 똑같으면 앞에 010 부분이 달라도 그 번호로 인식을 해서 뜨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발신 같은 경우는 이 왜 국외 번호 같은 거 붙어서 예를 들면 우리 뭐 플러스 8210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렇게 앞에 부분이 달라도 뒤에가 같으면 그 번호로 뜨는 거예요. 이거는 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런 전화는 국제 전화로 오기 때문에 갤럭시 사용자 같은 경우는 국제 전화를 표시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설정을 꼭 켜두시는 것이 좋고 통신사에다가 국제 전화를 차단시키는 신청을 하셔도 되고. 국제전화 가끔씩 오는데. 네,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이제 음성도 나오고 말도 떠요. 근데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잘 안 된다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에서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전화 받고 나면 다들 이제 생각하시니까 이상한데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면 전화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나 최근 목록에서 누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누르면 다시 거기로 전화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실 때에는 최근 전화 목록에서 누르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직접 누르시거나 전화번호 부에 있는 번호를 눌러서 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미 입력돼 있는 걸로. 네, 금방 받은 번호로는 다시 누르면 다시 그 조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네. 자, 마지막 유형은 네, 이제 온라인 판매 사기 유형인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좀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고 피해자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중고나라 혹은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오픈마켓 같은 데서 판매자인 척하면서 온라인 거래 사기를 하는 거죠. 이제 중고 거래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곳에서 상품을 보고 거래하자라고 하면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주는데 그 링크에 뜨는 화면이 네이버 안전거래 화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 도메인에도 네이버 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걸 믿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하면 갑자기 안전거래 수수료를 보내지 않았다.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보내야 내가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번 송금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당연히 환불을 해줄 생각이 없는 거죠. 이 돈을 모두 다 가로채려고 했던 이 방송을 제가 한 달만 먼저 했다면 저희 집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당했어요. 지금이야 웃고 얘기하지만 당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고 거래가 아니라 일반 쇼핑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일반 사이트보다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올려서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그래가지고 현금 거래를 또 유도해요. 혹은 금방 내가 들어간 사이트에서 이제 품절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구매를 못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다라는 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거래를 하자. 그래서 현금을 보내게 하고 이 다음에 수수료를 안 보냈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이라는 것이 사실 인증된 판매자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은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오픈마켓에서 사실 때에는 사이트 내에서 그냥 결제를 하시는 것이 좋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링크를 보내서 결제를 하게 하거나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거나 이러면 거래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카드 거래를 우선시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수수료를 다시 추가해서 전액을 다시 보내라라고 하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송금을 딱 멈춰야 됩니다. 되는 거죠. 네. 멈춰야 되는 건데. 멈췄어야 됐는데 저희 가족 중에 당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신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걸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이 피해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곳에서 이런 거래를 차단시키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런 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요. 일반인들 그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악성 앱이 만약에 설치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천하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일반인이 그냥 핸드폰을 봐가지고 검색하고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고장을 눌러서 다운받은 어플은 진짜로 부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악성 앱이라는 의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민간기업하고 합동으로 이 어플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분 만약에 갤럭시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시티즌 코난. 네,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 다운받으시면 악성 앱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은 안드로이드 기종에서는 다운이 가능한데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피싱 아이즈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사용하시면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라 지금 시티즌 코난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그 핸드폰 좀 구제할 때 이 어플을 이용해서 탐색하고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저한테 악성 앱을 심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네. 나 이거 지금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피싱 나가는 건가? 네. 자, 시티즌 코난 권한 허용을 누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티즌 코난 아이폰 사용자 같은 경우는 피싱 아이즈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시고, 근데 이 어플들이 악성 앱의 설치 자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구동을 시키셔가지고 악성 앱을 탐지하고 삭제를 하시는 그 작업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일정 기간 되면 전화기를 그냥 바꿔라. 그렇죠. 바꾸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미 악성 앱이 이제 깔리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피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통 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핸드폰을 바꾸시잖아요. 약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앱 검사를 했습니다. 의심되는 악성 앱이 없대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건 있네? 이게 이제 워낙 어플들이 많아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건 우리 회사 거다. 저희 결제 앱입니다. 저희 결제 앱. 우리 회사 거라. 그리고 이제 악성 앱 설치 버튼 내가 금방 순간 실수로 누른 것 같아. 아차 싶을 때 있죠. 네. 그럴 때에는 곧바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시면 그 범죄 조직에서 이 핸드폰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요. 그 순간에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가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끊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바로 바꾸시고 수사기관에 도움 요청하시면 피해를 그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시중은행 아까 그 한 50% 정도 피해 보상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건 자율적이라고 하니까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요 제도로 인해서 배상이 된 사례를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 조직을 검거해서 그 조직으로부터 환수하는 것밖에는 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시행하는 제도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서 배상 금액을 지급하고 최대 50%까지 피해액을 돌려준다고 해요.
이제 배상해주는 피해 유형에 근데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이 피해 유형은 제3자가 한 것이어야 되고 동의 없이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서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대출을 받거나 이체를 해서 피해액이 생기면 그건 배상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네. 네. 직접 보냈는데 어떻게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최대 50%라고는 하는데 이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핸드폰에 주민등록증 사진 저장해 놨다거나 통장 사본 저장해 놨다거나 하면 이 범죄 조직이 악성 앱을 까는 순간 그 사진이 모두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넣어놓는데 우리 요즘에 사실 다 넣어놓잖아요. 네, 저도 업무상 필요로 인해서 넣어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봐서 그 배상 비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본인이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네.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순간 멈출 수 있었다면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내가 침 한 번 삼킬 시간만 있었더라도 난 여기에 안 넘어갔을 것 같다. 근데 이 피싱 조직은 워낙 피해자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전화도 끊지 못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많은 것을 탈취해 가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이상하다 싶을 때에는 그래도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링크는 열어보지 않기. 아까 말씀드린 보안 어플, 시티즌 코난 혹은 피싱 아이즈 어플 설치해서 악성 앱 수시로 체크하기.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현금 이체, 대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수사기관에 한번 확인해보기.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해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저희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네.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어플들 깔지 않으신다면 네. 인터넷 거래하지 않는다면 네. 생기지 않을 문제이긴 한데 요즘에 다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일이죠.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것은. 스마트 기기에 문외 하나에게 한 방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나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나는 그런 피해를 안 당한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호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